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 교수인데요. 여러분 이 시간에는 미국의 통화정책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일본의 기준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일본의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1%가 되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일본은 저성장 시대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도 양적 완화가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양적 완화라는 거 아시죠? 양적 완화. 영문으로 얘기하면 QE가 됩니다. QE. Q라고 하는 것은 퀸티테티브 이징입니다. 퀸티테티브 이징인데요. 양적 완화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부가 국민들에게 돈 풀기 정책입니다. 즉 소비를 프로모션, 촉진시키기 위해서 통화 공급을 확장시키는 거지요. 통화 공급을 늘린다. 다시요.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통화 공급을 늘리는 것이 바로 양적 완화인데요. 역시 일본도 오랜 기간 동안 양적 완화를 했는데 이제는 일본도 양적 완화를 끝내고 아마 출구 전략이 수립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양적 완화를 이제 끝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일본은 사실은 양적 완화의 대명사 국가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돈풀기 정책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1%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유럽의 기준금리는 얼마가 될까요? 유럽의 기준금리는 0.5%입니다. 1%가 아직 안 됩니다. 유럽 국가들. 그러니까 그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또 2012년도에 유럽발 재정위기가 왔었잖아요. 그 이후에 계속 기준금리가 0.5%, 0.5% 이하였습니다. 그러니 역시 유럽 국가들도 양적 완화에 앞장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중국의 기준금리는 여러분 얼마가 될까요? 중국이 2014년도는 6%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은 중국의 기준금리는 4.35% 정도 됩니다. 4.5%, 현재는 3.5%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똑같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는 1.5%가 되는데요. 미국의 지금 그 경제 전망이 미국의 경제 전망이 좀 개선되고 있죠. 경기가 좀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해서 지난번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앨런 의장에서 바뀌었죠.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그 제롬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우리나라 3월 22일경에 연방준비제도 회의가 있는데요. 그때 아마 0.25% 올린다면은 1.7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전이 되는 겁니다. 역전. 한국은 현재 1.5인데 만약에 3월 22일 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만약에 기준금리를 인상시킨다면 역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역전이 되는 것은 지금 몇 년 만에 역전이 되는 거냐? 2007년 8월 이후니까 지금 10년 7개월 만에 역전이 되는 겁니다. 10년 만에 역전이 되는 거예요. 10년 7개월 만에. 이렇게 역전이 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도 인상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가 5월경에 인상시킨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상을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2018년도에 최소 3배에서 4배까지 인상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만약에 4번 인상시킨다면 얼마가 될까요? 2.5% 되는 2.5%. 그러면 한국은 2번 인상시키면 2%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한국이 기준금리를 2번 인상시키고 올해 미국의 기준금리를 4번 인상시킨다면 완전 0.5% 차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금이 유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금이 유출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역시 우리나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한국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주열 총재가 재임하는 4년 동안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계속 기준금리를 내렸잖아요. 금리가 인하되니까 이런 가계에서는 대출을 쉽게 이루어졌어요. 현재 가계부채가 무려 지금 1450조로 불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지요. 네. 그래서 만약에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가 0.25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에 0.5% 이상 차이가 이루어진다면 외국인 자금 유출이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 현재 가계부채가 1450조대에 육박했는데요.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중 대출 이자율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가계부채의 이자 부담이 커지면 어떤 현상이 올까요? 예. 부동산을 담보대출해 가지고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되면 이자를 갚지 못하면 역시 금융권에서는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의무경매를 또 신청하겠습니다. 그러면 경매 물건이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요 공급 원칙에 의해서 수요가 적으면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9년 이제 내년 2019년 2020년 우리나라는 2020년이 되면 그 1차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최고점을 찍는 경우입니다. 올해 1958년도 개띠생만 해도 98만 명, 약 1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하지요. 이런 58년생들이 이제 대거 퇴직을 하게 되죠. 그러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수백만 명이 퇴직하게 되면 소득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내놓는 수밖에 없죠. 수요가 적고 공급이 많아지면 수요 공급 원칙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2019년, 2020년도에 크나큰 부동산 위기가 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스럽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해 2.5%까지 인상시키고요. 내년에 또 4번 2019년도 올린다면 2019년, 2020년도까지 미국의 그런 그 경제가 호전돼 가지고 기준금리를 인상시키게 되면 아마 3.5에서 3.75까지도 이렇게 인상이 된다면 시중의 금리는 엄청나게 인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계부채 지금 1450조
그때의 가계부채가 사실은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있고 금융부채가 있는 것은 훗날 1, 2년 뒤에 큰 재앙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부채 있으신 분들 빨리 부채도 상환해야 되겠고요. 이제는 현명한 소비를 통해서 과소비도 좀 없애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출산 시대, 이제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고령화 사회는 인구가 7%부터 14%가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요. 14%가 넘어가면 고령 사회, 그리고 21%가 되면은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지금 이웃나라 일본은 초고령 사회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출산 시대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를 우리가 맞고 있는데요. 이런 지구촌에 살면서 금리가 저금리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많은 대출을 받아서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상당히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역시 일본은 마이너스 0.1%고 유럽은 0.5%가 되겠습니다만은, 미국의 이런 통화 정책을 기준금리 인상이 되면 역시 일본이나 한국 그리고 유럽들도 긴축 통화 정책을 수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일본이나 유럽도 양적 완화를 끝으로 아마 출구 전략을 세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자, 다음 3월 달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5월 달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여러분들 기준금리, 미국의 통화정책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여러분들이 꼼꼼히 살펴보시면 그 경제 정책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업과 가게를 운영해야 될 건지 이제는 조금 긴장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그 97년 11월 우리 한국에 IMF가 왔죠. IMF 위기. 그때 98년, 99년도에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했고 가게들이 많이 파산을 했는데요.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아야 될 텐데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축 재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의 통화정책이 어떻게 바뀔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